노인 환자와 의사의 설명에 관해서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양승욱입니다. 병원 환경에서 노인 환자를 보게 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 환자들이 상당한 문제, 가령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로 착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령 환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고령 환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 환자의 진료는 의사소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상황에서 좀 절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당연히 적절한 치료 목표를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자기 증상을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치료계획 수립에 중요한 병력을 숨기는 경우들은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이나 인지장애 같은 노령 환자한테 흔히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로 인해서 자기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울러 경제적 부담으로 보호자와 함께 왔을 때 보호자의 눈치를 보면서 과소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이런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실존적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문해력입니다. 의료는 의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일방적이고 또 불확실성,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진단되고 치료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 환자의 그 소통 과정에서 실패는 꽤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문해력이 있죠. 문해력은 노인 환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사가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이 사람은 학력이 높으니까 잘 이해할 것이다라고 마냥 단정하면 안 되고, 의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해력이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 의학 용어니까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 잘 알 것이다 라고 막연히 가정하지는 말고, 평균적인 환자가 이해할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령 환자들한테는 지금 말한 의사소통의 문제나 건강 문해력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겠죠. 먼저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노령 환자들의 특성을 좀 알아보자면은, 70대를 넘어가면은 언어 유창성과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이 많이 감퇴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화 과정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70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유창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접인도 어휘나 명령 일치도가 낮을수록 동사, 이름대기 과제에서 수행력이 낮다. 그러니까 사실 의료 환경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의무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는 어떤 윤리적 차원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죠. 진료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의사에게 설명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 의무가 법적인 쟁송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법적인 차원에서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설명 의무를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의사에게 설명 의무의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내가 설명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설명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의료기관 환경에 뭐 간호사, 치과, 위생사가 설명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질의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입증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녹음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또 현실적으로는 효율 측면이나 신빙성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데 서류가 바람직합니다. 녹음한 내용은 다시 듣게 되면 그렇게 충실한 설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서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류 형식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프린트아웃 된 거에다가 환자 서명만 받는, 심지어 서명도 없는 그런 설명문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 의무는 법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충분해야 한다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부동문자만으로 된 설명문은 부족하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명문에 의사가 수기로 기재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직접 설명하고 환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 뒤에는 기명 서명을 받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노령 환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고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판결에 나와 있는 문항을 그대로 딴 건데요.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 판결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대법원 판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22년 1월, 한 1년 된 판결입니다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의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다음에 나오고요. 저게 일종의 기준이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하급심 판결, 1심 판결인데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2008년도 판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의 설명 의무의 내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를 먼저 설명하고, 이 사실관계는 두개골 절개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뇌 종양이 있었나 보죠. 그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문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본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나지만 약 15년 전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여기에 숙고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응급 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 자,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상의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대한 질환이기도 하겠지만 노령 환자도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그런 점에서 노령 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참조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사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개골 절개를 하고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전날 9시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고 나쁜 결과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된 부분이죠. 뇌 종양이 있다, 가령. 뇌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는 관련한 기관들의 후유증이 남죠. 그래서 수술 여부 선택, 그리고 수술 접근 방향도 선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 선택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시 요약드리자면 충분한 설명, 충분한 시간은 설명 의무를 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노인 환자에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하라는 측면, 숙고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런 충분한 시간 주지 않고 설명을 하긴 하였으나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갔다면은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을 했다,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설명한 시간을 기재하면 되겠죠. 4월 19일 오후 6시. 근데 나중에 수술할 때는 뭐 가령 일주일 후다, 아니면 3일 후다 이런 것들을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노인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노인 환자, 특히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흔들리죠. 물론 노인이 아닌 성인들도 인지저하 환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어떤 소통이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들을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인지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쪽에 있는 범주의 그 증례들에 있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협업이 상당히 필요하죠. 환자에게 온전히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환자의 결정 능력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환자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좀 결정 능력에 어떤 손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하루 중에도 어떤 시간대에는 정신이 온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과적 판단을 먼저 확보하고 그 판단을 명확하지 않을 때 그 판단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의과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결정 능력, 판단 능력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야 할 때 환자 스스로 시시, 주호소와 바라는 바, 어떤 치료를 바라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에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정합성이 있는가? 또 합당한 결정을 할 만한 재반 환경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야 되겠죠. 근데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치료를 나열하고 장단점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령 뇌령 환자에게 임플란트 치료 방법을 할 것이냐, 틀니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장단점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장단점을 설명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번에는 선택된 방법에 대한 장단점, 이익과 위험을 비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 각각의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 형량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걸 다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 즉 판단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사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구별 기준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멀쩡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나중에 환자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다퉜을 때 그런 어떤 자기 디펜스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놓이는 환자가 어떤 치매나 중풍, 우울증 가령 이제 나열해 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물학적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스스로 윤리적이고 합법적 결정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치매 중풍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 그 손상의 정도가 심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가 어렵죠.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입니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의 각각의 사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인의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성년 후견입니다. 성년 환자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인데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3년, 약 10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이 있긴 합니다만 임의 후견은 이제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거라 여기서 강의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법정 후견은 이제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법원의 심판을 구해서 후견 심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 후견이라는 것은 특정한 범위를 한정해서 한다는 의미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성년 후견은 전반적인 사항을 후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상으로도 성년 후견은 지속적인 결여 상태, 한정 후견은 부족 상태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정 후견은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논의에서 좀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년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겠죠. 법원의 심판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이분이 어떤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결여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족한가에 대해서 최대한 판단을 해보고 후견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후견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법정 대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법정 대리권의 범위도 아예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고, 그래서 보통 후견인은 성년 후견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재산 관리를 주로 하죠.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성년 후견의 경우에도 단순히 법률행위만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민법에 있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법원은 의료행위를 포함한 신상에 관한 것들도 당연히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심판 범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나 개호, 재활, 교육, 주거에 대한 내용을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성년 후견 결정이 떨어졌고 거기에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은 법정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 행위를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후견인과 의료 행위의 설명 동의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신상 영역도 후견이 가능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후견 감독인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 하지만 아주 응급한 경우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는데 설레는 없습니다. 후견 감독인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후견인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견인도 사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치과 의료 영역에서 흔한 설명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약간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은데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는 치아와 실제 치료한 치아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발치나 오치료는 상당히 흔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주호서와 객관적 진단이 다른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노인 환자일수록 그런 분쟁들은 좀 많은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쟁 내용을 보면은 동의서 같은 관련 설명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설명을 하였지만 환자는 못 들었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류가 없는 경우. 특히나 외과적 술식이 아니고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치료는 그런 서류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게 소송이 되거나 고발이 되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노인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문서화하는 것. 오발치 오치료에 대응하려면은 환자의 주호소를 명확하게 써놔야 되겠죠. 특정 부위 같은 것까지. 그리고 내가 치료하려는 부위, 치료 명칭 등을 명확하게 써놓을 필요가 있겠죠. 설명할 때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그리고 환자의 설명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설명음의 개별성과 노인의 어려움을 좀 본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문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맹의 경우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노인에게 그런 경우에 설명문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됐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자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 방식과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리인 결정에 대해서도 먼저 그 취업에서 만든 윤리 현장에 보면은 취업도 대리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환자가 의식불명,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어렵거나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취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참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법원의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지 않으면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대리인 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리인 결정이 필요하죠.
환자 본인이 판단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만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법정 대리인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환자에게 설명하는 게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시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부득이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가급적이면은 환자와 보호자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판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94년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거는 보면 수술을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성인으로 판단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뭔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은 인척에 불과한 시숙이면 시삼촌이겠죠. 그 사람의 승낙을 통해서 환자의 승낙을 가름했습니다. 대신한 거죠. 그런 경우에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하냐면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반대 해석을 한다면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비상 상황이니까 대리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대리인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응급한 상황, 아주 극단적으로 응급한 상황이라면은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판단 능력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 결정으로 쉽게 도피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 능력에 저하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있거나 혹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도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대리인 결정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의사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경우도 꽤 있죠. 뭔가 인지 저하 같은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법원의 아까 본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정상 노인에 비해서 치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유를 하는지 자체를 우리가 대단히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어렵죠. 그래서 대리인 결정을 하는 것에 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대리인 결정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리인 결정을 하기 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설명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환자 본인의 복리를 환자 본인이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니까 가족에게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한 거지만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왜 나한테 설명하지 않고 잘못된 진료를 했느냐라고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경도 인지장애 같은 애매한 경우를 하더라도 가족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하자면 판단 능력이 없지는 않으나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저하된 상태의 경우에는 환자 이해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원칙적으로 하고 가족 등 조력하는 이들과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아예 판단 능력이 없어서 대리인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그 법정 대리인과 함께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한편 판단 능력이 없는 것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그런 경우는 의사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들 동시에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노인 환자와 설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좀 극단적인 사례들,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상 환자들, 그러니까 일상 노인 환자들에게 진료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그 개개인의 기준에 맞는 충분한 시간, 기회를 주시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